그리고 효과를 볼까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배상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판례도 이제 뭐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재량 감액이라는 게 있죠.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라도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을 하는 거지 부당히 과소하다고 증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손해배상은 계약 해제하고 별개다. 그리고 손해배상자가 대위를 볼까요? 여기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자, 의에 보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가 키워드입니다.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공평한 관점에서 당연한 거죠. 손해를 전부 받았다. 그러면 채무자가 그 물건 권리에 대한 게 자기는 배상을 해줬으니까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채무자가 대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 전부를 받아야 되니까 일부 배상이 있는데 지나지 않으면 배상자 대위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통솔 관리고,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거고, 뭐 특별한 양도행위나 등기 인도, 채권양도 통지 승낙 같은 걸 갖출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루어지니까. 옆에 OX 보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 받은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아니죠. 손해배상자 대위니까 이거는 당연 대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채권의 발생 부분을 볼까요? 여기는 첫 번째가 개관이 있고,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일단, 뭐, 다른 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에 관한 부분은 앞에 총설에서 보고, 자, 총설. 두 번째 줄, 채권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구별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 나왔고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이 약정 채권 관계라고 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을 법정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그 계약을 비롯해서 그 법정 채권 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 부분을 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분류가 의사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인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뭐 이 부분은 뭐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뭐라 그랬어요? 단독행위는 유언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두 가지를 외워놓으라고 그랬죠? 넘어가면 되고. 자, 제2절, 이번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부분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나눠지는데, 사무관리. 이 중에서 이제 불법행위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부당이득도 그 다음 비중으로 보게 되는데, 사무관리는 별로 많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지는 않지만, 그 민법 규정에가 좀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법에 규정된 그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 관련된 그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관리. 첫 번째로 의의를 한번 볼까요? 자,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B씨가 해외로 여행 갔습니다. 해외여행 갔는데 그때 여름에 가가지고 이 장마 기간이었어요. 장마에 계속 며칠간 장대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지붕이 파손돼가지고 여기가 기와가 있었는데 기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기가 누수되고 자칫하면은 누수가 돼서 이게 감전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발견한 A가
이 비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모든 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이 지붕을 선의로 이렇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의 이 지붕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B의 이 지붕을 수리해 준 거예요. 수리하고 이 수리해 줬으면 그냥 수리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야. 수리비. 이 수리비 상당액은 이 B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나중에. 그죠? 이 사람도 뭐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이 수리비는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고맙다고 성의 표시도 해야죠. 이런 범위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런 채권의 발생이 바로 사무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립 요건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거죠. 타인의 사무. 내 사무면은 당연히 권한이 있는데 타인의 사무니까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위한 의사가 있어야 돼요. 우연한 기회에 내가 관리하려고 안 했는데 우연하게 관리가 돼버렸다? 그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명백하게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오히려 지붕 수리하려다가 이 뭐 벽까지 무너뜨렸다. 그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해 버렸으면 이 기존에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효과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관리행위가 적법하게 돼서 위법성이 조각되죠.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리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위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사무를 이 사람을 위해서 관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효과고, 관리자의 의무와 본인의 의무라는 게 있죠. 자, 관리자의 의무. 그러면 관리하는 이 사무관리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죠? 관리자는 첫 번째 관리 계속 의무가 있어요. 즉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관리 계속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면 그렇지 않다. 아까 요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 의사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해야겠죠? 일단 사무관리가 성립한 이상 관리자는 사무 성질에 쫓아서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무에 위반해가지고 사무를 관리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관리행위가 공공이익에 적합한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즉 관리 의무를 어떤 주의 정도를 경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없고,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 이때도 의무, 주의 의무를 경감시켜 주겠다. 즉 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두 가지 예외가 민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잘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통지 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죠. 통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통지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급하게 관리하는 거야.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안 때는 그렇지 않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데 괜히 통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임인의 계산 의무 규정을 주정하는데, 관리자는 관리자와 지위는 위탁 없는 수임인의 지위와 비슷하죠. 그래서 수임인의 계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본인의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본인의 의무. 본인은 여기에 들어간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본인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환하고, 그죠? 지출한 비용은 전액을 상환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관리자의 가름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도 하고요. 그렇지만 관리 방법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하고, 반환해야 할 범위를 좀 줄여줬네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상환하는데 특별히 본인 의사에 반해서 관리를 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틀리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는 반환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관리자가 사무관리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자, 부당이득 보겠습니다. 자, 부당이득 부분이요. 자, 부당이득의 의 부분을 좀 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득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긴 했지만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한 이득은 돌려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나와있죠. 법률상 원인 없이.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흥결되고 이득을 얻고 또 상대방은 손실을 보고 그리고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자,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문제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득하는데 그 두 번째 줄 보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의무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실제법상 우선 변제권자라도 이른바 배당 요구 채권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갖는 임금 채권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 받은 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경매법원에서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정당한 권리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 물론 이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래도 또 가압류권자라든가 다른 또 일반 채권자라든가 또는 그 주택의 임차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등기 경매 절차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임금 채권자도 거기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가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OX 문제 보면 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또 경매 절차 내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환 방법. 자, 효과에서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문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반환 방법이죠. 자, 반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원물 반환.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물로 반환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액으로 반환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반환 범위는요. 선의자하고 악의자가 구별되어 있죠. 선의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그죠? 현존이익 한도. 또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라. 전체 부당이득 된 부분 외에 손해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보상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이 있다. 어떤 기간 동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의 수익자였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할 범위가 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이자 또는 손해까지 배상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즉 그게 구체적인 예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패소했다. 그러면은 내가 소 제기할 때 벌써 내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고 돼 있고요. 네 번째 특례 부분이에요. 특례. 이게 조문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비체 변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한전 변제, 그리고 불법 원인 급여. 이 부분이 조문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악의 비체 변제요.
이 악이라는 게 안다는 얘기를 하겠죠. 이 민법에서 쓰는 용어로. 그래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위치에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같은 경우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인데 내가 그 완성된 걸 알고도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채무를 갚은 거예요. 다만 기간이 뭐 일반 채권이면 10년 이런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걸 소구할 수 없는 그런 자연채무 상태가 돼버린 건데 그렇지만 이 채무자 측에서 그렇다고 갚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도의관념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채무 변제.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는 변제자는 그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변제를 잘못해버렸어요. 원래 A라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B한테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변제한 것 자체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이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한테 돌려달라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내가 법률상 의무 없이 줬으니까. 이것도 이제 부당이득의 한 모습이고요. 자, 기한전 변제. 원래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유리한데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 채무가 없는데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죠. 채무는 원래 있는데 그 기한까지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변제한다고 그래서 누가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그죠? 채무자가 자기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건데 자기가 그 이익을 포기한다 그래서 채권자한테 불리한 게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건 인정해주고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변제를 해버려서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이건 원래 채무자한테 돌아가야 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반환을 해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불법 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데는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알고도 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않는다. 수익자에게만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수익자인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는 꼬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얼마 이게 정당한 뭐 권리를 위해서 뭐 어떤데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직장에 어떤 거래처한테 돈을 빨리 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어음이 돌아오는데 이걸 부도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 뭐 도박에 빠져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도박자금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려주는 사람은 이게 불법 원인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